2교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1, 2주차 복습을 1교시에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계산 문제, 균형의 이동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한 문제. 근데 1학년 문제에서는 균형값 하나 구하는 것만 나오지만 최근은 전부 다 2학년 문제라고 그랬어요. 2학년 문제는 어떤 스타일? 수요 함수라든지 공급 함수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만 변화했다. 그랬을 때 기존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죠. 35회를 한번 잠깐 보시면 35회에서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도 이렇게 있었대요. 수요함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수요함수가 새롭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QD는 900 빼기 P에서 QD는 1500 빼기 4분의 1P 이렇게 수요함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죠? 가격이 변해서 또 수요 함수가 달라진 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니까 어떤 거? 가격을 제외한 이외의 요인 변했다는 거죠. 어떤 이유, 어떤 구체적인 요인은 모르겠지만 수요 함수가 달라졌다. 그런데 공급 함수는 어떻대요? 그대로 100 더하기 4분의 1 P. 여기 2분의 3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떤 문제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렇게 둘이 한 커플이 돼서 여기서 자식이 나온다. 맞나요? 1학년 문제잖아요. 요거 두 개의 곡선이 만나서 균형값 구하는 거. 그 다음 또 이렇게 만나서 1학년 문제잖아요. 새로운 커플이 만나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자,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이 얼만큼 변했나요? 이 수량과 이 수량은 얼만큼 변했나요? 하는 게 지금 35회 문제다. 그러니까 1학년 문제를 몇 번 해야 된다? 2번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2학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문제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트잖아, 하트. 응? 하트 문제다. 응? 하트 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건 매년 나오는 거다. 그럼 저걸 어떻게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계산 문제 익힘장을 통해서 이항 정리를 통해 가지고 P값, Q값 구하는 거를 해 봤는데요. 일단 QD는 900 빼기 P와 QS는 1100 더하기 100 더하기 P죠? 100 더하기 4분의 1P. 그렇죠? 네, 두 개가 만나서 가격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식이 나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이 같다. 그랬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 오른쪽 꽃길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900 빼기 P는 100 더하기 4분의 1P다라는 식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항 정리.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모은다 했어요. 그러면 900은 그 자리에 있고 100이 왼쪽으로 이사 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900? 여기 100이 왼쪽으로 등호 왼쪽으로 이사 올 땐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는 부호 반대로 갈 때는 플러스. 플러스는 부호 등호 반대로 갔을 땐 마이너스. 곱하기는 등호 반대로 가면 나누기. 나누기는 등호 반대로 가면 곱하기. 따라서 여기 100 앞에 여기 더하기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사 오면 4분의 1P는 그대로 가면 되겠고 여기 빼기 P가 오른쪽으로 이사 오면 네. 그러면 900에서 100을 뺀 거는 쉽게 계산되죠? 800. 요거 어떻게 계산돼요? 4분의 1P 더하기 P는 분수로 교치면 요거 P는 4분의 4 P. 두 개 합치면 4분의 5P. 맞아요? 네. 그럼 P는 어떻게 구한다? 800 곱하기 4분의 5가 저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5분의 4
나눈다고 그랬죠. 4분의 5를 나눠줘야 돼. 나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곱해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나요? 800 곱하기 4 나누기 5는 한 640 나오죠. Q는 얼마가 나오나요? Q값, P값이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Q값이 금방 계산이 된다. 밑에다가 대입해도 마찬가지고 위에다가 대입해도 마찬가지야. 빨리 계산되는 대로 대입을 한다. 그러면 Q값은 900 빼기 640이니까 280 나오나요? 260인가요? 네, 260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분수가 좀 약하신 분이 있어. 분수로 가니까 좀 어렵네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고치면 된다. 앞으로 이게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4분의 1은 소수조로 계산기를 누르면 1 나누기 4니까 이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0.25p. 맞아요? 네.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900 빼기 p는 100 더하기 0.25p.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900 빼기 100은 0.25p에다가 p를 더하면 되죠? 그럼 왼쪽 거 계산하면 800, 오른쪽은 1.25p. 쉽게 계산되죠? 네. 그럼 p는 어떻게? 800을 뭘로 나눈다? 1.25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니까 등호 반대쪽으로 가면 나눠준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800 나누기 1.25를 계산기로 하면 된다. 800 나누기 1.25 하면 640. 네. 분수를 이렇게 잘 계산하는 거, 덧셈, 뺄셈, 분수끼리 하는 거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어떻게 소수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커플 해가지고 나온 답이 뭐였어요? 여기 640하고 260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 써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커플 해야지. 두 번째 커플은 1500 빼기 2분의 3p하고 100 더하기 4분의 1p. 한 번 더 계산해야 된다. QD는 QD 바꿔진 게 1500 빼기 2분의 3p. QS는 100 더하기 4분의 1p. 그럼 이거 바꾸자고 그랬죠? 우리 어떻게? 1500 빼기 3 나누기 2 하면 1.5p. 이거는 100 더하기 0.25p.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이 같으니까 오른쪽 거끼리 갖다가 놓고 먼저 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1500 여기 100이 이사 가야죠. 왼쪽으로 이사 가면 빼기 100. 그럼 여기 0.25는 그대로 쓰고 여기 왼쪽에 있는 1.5p가 오른쪽으로 이사하면 더하기 1.5p. 그럼 왼쪽 거 정리하면 1400. 오른쪽 거 정리하면 1.75p. 맞죠? 그럼 p는 얼마? 1400 나누기 1.75 하면 된다. 1400 계산기로 1400 나누기 1.75는 800. P가 800 나왔어요.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빠른 대로 하자. 여기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Q는 100 더하기 0.25 곱하기 800. 800에다가 곱하기 0.25 하면은 얼마예요? 계산기로 계산했더니 200. 요게 200이래. 100 더하기 200은 그러면 300. 답은 800,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나오는 자식들은 800, 300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정리하면 되겠죠. 어떻게? 가격은 균형 가격의 변화, 기억은 어떤가요? 640에서 800으로 얼마만큼? 160만큼 달라진 거죠. 그다음 수량은 260에서 300만큼 더하기 40만큼 증가했네요. 나오는 거죠. 그럼 답은 160하고 40 증가.
맞나요? 네.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래서 계산 문제 이거 우리가 이제 1학년 문제는 해봤었는데 2학년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해본 거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1월 달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계산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오는구나 알 정도만 되고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익힘장 그 다음에 그 수업 중에 한 것들은 1월 달에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요. 네. 지금 계산, 35회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공부할 거, 예, 들어가 볼게요. 3주차에서 공부할 거는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우리가 재화 시장, 재화 상품의 시장은 다양하죠. 뭐 휴대폰 시장도 있고, 뭐 쌀 시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시장들, 재화가 다양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려는 게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른 시장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부동산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1번부터 보면 6개까지의 챕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난 35에서는 6번 챕터 정보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너무 쉽다. 그만큼 쉬운 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 개념, 즉 이제 주거 분리라는 개념, 효율적 시장 개념,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은 우리 일반 시장하고 다 다른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시장이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장. 그걸 뭐라고 할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왜 이론적으로 존재하느냐?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은 이거예요. 가보고 싶나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가본 지 오래됐어요. 정동진. 다 정동진이다. 다는 뭐냐? 다수의 참여자. 다수의 참여자, 시장 참여자인데 그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자도 많고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자도 많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정보가 완전한 정보여야 돼. 완전한 정보라는 거는 어떤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이 다 모든 참가자들한테 다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겠죠. 누구만 가지고 있고. 그죠? 아주 고급 정보 보니까 최근에도 무슨 산업단지 때문에 뭐 어떤 정치 브로커 사람이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미리 사두고 했던데 그런 건 누구만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게 현실인데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누구한테나 다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 세 번째, 상품이 동질한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의 그 질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파트가 동질한 상품이 있을까요? 그거 찾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과 동질한 상품의 주택을 전국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완전 경제 시장은 동질한 상품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대폰, 그러면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 다 동일한 품질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은 그런 시장이 아니죠. 그 다음 네 번째, 그 시장에 진입, 그 다음에 거기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철퇴라고 하는데 진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돼. 제한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제한이 많아요. 부동산 특히 어때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 소수 사람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다. 한참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이 뭐라고요? 다 정동진. 정동진 아시죠? 네, 정동진 가보고 싶은데 네, 눈이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 특성 구체적으로 가보면 일단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지역화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화가 된다는 얘기는 요 동네, 저 동네 다 다르다는 얘기, 현상이. 어디는 수요가 초과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은 미분양이 남아돌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건 왜 그렇다? 우리 1주차에서 배웠죠?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올 수가 있다면 그런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국지적으로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소수 판매자와 소수 구매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동질한 아파트, 같은 지역의 아파트라도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청담동에 있는 삼성레미안, 제주도에 있는 삼성레미안, 32평 다 다르다는 거야, 가격이.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휴대폰은 안 그렇죠? 예. 제주도에서 팔리는 삼성 휴대폰이나 서울에서 팔리는 휴대폰 제품이 동일한데 가격도 비슷해서 예, 동일해야죠. 자, 그 다음에 부분 시장.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 나눠지다가 보니까 그거를 더 들여다보면 지역적으로는 또 지역적으로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용도별로도 구분이 된다. 용도별로 어떤 대가족을 위한 대형 평수 용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수 용도. 그죠? 네. 그 다음에 장기 거주를 위한 거냐, 단기 거주를 위한 거냐. 용도별로 다 시장이 다 나눠 구분이 되어 있다. 권리 형태별로도 다 세분화가 된 시장. 그 시장, 그런 시장들을 무슨 시장으로 얘기한다고요? 부분 시장.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어렵죠. 공급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일부 사람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택을 지은다, 주택을 건설한다 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니까 쉽게 금방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거일 수 있죠. 폭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폭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건 1주차에서 우리 쓴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별성 다 다르니까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가격 산정도 어렵죠. 일물이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 거래는 잘 알려져요? 비공개예요? 가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가 지금 네이버나 어디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 가격 비교 사이트 있죠. 가격 비교가 요즘 최근에 실거래 가격은 좀 많이 나오는데 당장 어제 거래됐다, 지금 오늘 거래됐다라는 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나마 지금 제도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나서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디에서 가격을 좀 봤나요? 신고를 하면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요? 구청이에요? 어디에요? 시청? 네? 이거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이라는 데서 가격을 인터넷으로 다 받아요. 신고를 무조건 받아요.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전세인 경우에도 전월세도 지금 신고제가 있죠. 벌금은 아직은 안 때리는데 유예시켜가지고. 근데 그것도 같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꾸 공개를 함으로써 이 완벽하지 못한 이 부동산 시장을 자꾸 이론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다음에 법적으로 제한이 많아요? 제한 많죠? 세금도 막 많이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막 건물 짓고 고층으로 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도 다 제한을 두는 것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다른 상품과 달리 사용하는데 법적 제한이 많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부동산은 당연히 고가죠. 네,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아파트 뭐 분양가가 250억이 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뭐 저 뉴스를 봤더니 상속 증여할 때 이때 가격 기준이 뭐였다고요? 기존에는 다 공시지가, 공시 가격, 부동산 공시 가격이었다. 그런데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감정평가 받겠다는 거예요. 실거래가에 가깝게. 그렇게 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물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새로 발표된 방침이에요. 여하튼 아파트 250억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함부로 거래하기 어렵잖아요. 소수만. 그래서 고가성으로 소수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결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그러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완전 경쟁 시장 가깝다 멀다. 차이가 많다. 먼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부동산의 주택 시장에 있어서 여과 과정 개념입니다. 여과 과정이라는 건 여과 필터링. 우리 저기 정수기 생각하면 돼요. 정수기. 깔때기로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자, 어떤 여과 과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이 분화가 되는데 어떻게? 주택의 질적 변화, 그 다음에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상향 여과가 있습니다. 상향 여과라는 거는 누가 살았다. 저가주택이 있었는데 저가주택이니까 이쪽은 저소득층이 살았겠죠? 오래된 동네야. 그런데 그 동네를 개보수 또는 재개발한대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치가 이게 보수 비용하고 비교를 해봐서 가치가 이렇게 더 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돈 들여서 네 이거 저가주택 매입하면 나중에 돈 더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살려고 하겠어요? 고소득층이 살려고 하겠어요? 고소득층이. 그래서 저소득층 동네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바꿈해가지고 그 동네가 뭐로 바뀐다? 고가주택 단지로 바뀐다. 그것을 상향여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깔때기로 걸러낸 다음에 고소득층이 그 동네에 가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향여과. 이때는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개발 후의 가치가 보수 비용보다 높을 때 얘기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여기는 고가주택 있었다. 근데 고가주택도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제 낡은 주택단지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 고소득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봤더니 재건축하려고 하고 싶은데 정부의 규제라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재건축이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고소득층 계속 살아요? 아니면 떠나가요? 떠나가죠. 그 마을 떠난다. 그 떠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꾼다?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이주하게 되는 것을 침입이라고 하고 저소득층이 또 다른 저소득층한테 계속 넘겨주고 계승. 침입과 계승 작용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저가주택 단지, 저소득층이 주거하는 단지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가치 상승분하고 개발 비용 비교했을 때 개발 비용이 더 크다면 개발 안 하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향여과, 상향여과. 자, 이 하향여과가 계속 지속이 돼. 저가주택이 또 다른 저소득층한테 넘겨주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은 계속 가면서 불량주택으로 남아있겠죠. 그 불량주택, 이제 허물어야 돼. 그런데 사람 살기 쉽지 않은데 그런 동네가 있죠. 아직 우리나라도. 저기 강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좋은 아파트 바로 다리 건너면 뭐가 있어요?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구룡마을. 거기 그 동네는 전부 다 판잣집이죠. 네. 불도 많이 나고 전기 사고 때문에. 불량 저가주택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해요. 그 불량 저가주택이 존재를 하는 거는 그러면 사회의 이런 어떤 자원 분배, 자원 할당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일까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일까요? 상향여과와 하향여과, 특히 하향여과가 잘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하향여과가 작동이 잘 안 돼서 만들어진 걸까요? 작동이 잘 된 거다. 오히려 저가. 그러면 아주 빈곤층도 어디 가서 살 때는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불량주택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 장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량주택이
만들어진다.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사회의 자원 할당, 그 부동산 시장의 자원 할당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잘 안 돌아가는 것이다.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어. 불량주택,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자원 할당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OX, X.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시장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아주 판잣집 같은 동네 지금 허물어진 비닐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없애려면은 그 사람들 소득을 높여주는 게 답이지 그냥 집을 없애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거 분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여가 가정하고 여가 가정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주거가 분리가 되어 있다.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하고 이게 동네가 따로 분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주거 분리. 혹시 직주 분리 들어봤어요? 직주 분리는 뭐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무는 시내 중심에 가서 하는데 주거는 어때요? 전철 타고 GTX 타고 열차 타고 한두 시간 걸려서 산다. 왜? 시내 쪽은 너무 비싸니까. 그게 직주 분리. 직주 분리? 지금 직주 분리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분리? 주거 분리. 주거 분리는 어떤 뜻이다? 고소득층 동네와 한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 집하고 이렇게 있는 집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비싸게 팔릴까요? 싸게 팔릴까요?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갈수록 프리미엄 붙는다. 저소득층 주거지 가까이 갈수록 디스카운트, 할인된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 욕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소득층 쪽으로 가면서 나한테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을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 중에서 좋아지는 외부 효과니까 정의 외부 효과.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외부 효과겠어요?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저가 주택으로 안 가고 고소득층 가서 여기서 뭉쳐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거 분리. 주거 분리는 뭐다?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계층이네요.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그것을 말한다. 그럼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접지에서도 가까운 인접지에서도 발생하고 플러스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라는 개념입니다. 효율적 시장까지 하고요. 네. 2교시 잠깐 마칠 텐데요. 마무리할 텐데.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다 기억나시죠?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이 뭐였다고요? 다 정동진. 그래서 여기 정이 뭐였어요? 정보가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모든 정보가 다 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효율적 시장 요 앞에는 정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보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는데 정보만. 정보만 봤는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었겠죠. 이 정보가 이 가격에 즉각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즉각 반영된다? 그러면 그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즉각 반영이 돼서 가격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가격에 반영된다. 그거를 효율적 시장. 근데 효율적 시장을 나눴더니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개로 나눠져요. 왜 나눠지는데 봤더니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정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과거 정보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과거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 정보, 미래 정보는 없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들어오면 금방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알려져 있지가 않은 그러한 효율적 시장을 무슨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알려져 있고 현재 정보는 알려져 있지만 미래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알려져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완전 경쟁 시장의 두 번째 요건을 갖췄네? 그렇죠? 모든 시장, 모든 정보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하나의 요건이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성립하진 않아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서 거꾸로 성립하진 않는다.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하나의 요건이다. 하나의 요건. 다 정동진 네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되잖아. 예, 정보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래. 그러면 여기는 과거 정보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정보야. 따라서 과거 정보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앞으로 달라질 거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불가능해. 여기서 만약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나만 돈 벌고 싶다. 그런 사람은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있다면 나만 돈 벌 수 있겠죠. 고급 정보, 고위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연줄이 있어서 LH 직원 연줄이 있어서 개발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입수해내면 나는 떼부자가 돼서 초과 이윤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모든 사람은 다 과거 정보만 있을 뿐이지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 아무것도 없다. 과거 정보 열심히 분석해봐야 초과 떼부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 정보를 열심히 분석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 봐봐요. 주식시장 열심히 그래프 그려가지고 과거 차트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주식 투자 해봤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내일 주가 어떻게 될 거냐 예측을 하면서 과거 그래프를 막 가지고 해가지고 내일 주가 예측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차트 한다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먹힌다 안 먹힌다? 과거 정보 그래프 열심히 그려봐야 내일 주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떼부자 되기 어렵다. 약성 효율적 시장.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는 과거 정보 이미 다 알려져 있어.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현재 어떻다는 정보도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매출 주문이 많아. 그래서 공장이 막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 라는 거를 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일 삼성전자 주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재 과거 정보만 있다. 현재 정보를 열심히 분석하는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해봐야 미래 정보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때는 중강성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도 미래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죠. 여기 전철역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산업단지로 개발될 거래요. 그런 걸 미리 빼낸 사람만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봐봐요. 세 가지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어떤 누구도 떼부자 될 수는 없다. 왜? 너뿐만 아니라 나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내일 전철역 그거 나도 알아. 사돈의 팔짱.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자기만 초과 이윤 떼부자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통해서라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 중에서 어디에 가까울까요? 중강성 시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보통 학자들의 얘기예요. 현실의 시장은 중강성 시장에 가깝다. 그러니까 미래 정보는 없죠. 그러니까 미래 정보 빼내는 사람은 대박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업무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LH 직원 좀 가족 뭐 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 고위
관리 아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걸 이용해서 초과 이온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이번 시간 정리할 건데요. 여기 효율적 시장 한번 볼게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인데 약성 효율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는 과거 정보만 다 있는 거고 새로운 정보는 현재, 미래 정보가 세로 정보죠.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약성 효율적 시장도 가격이 금방 반영하겠죠. 근데 입수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기가 불가능하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는 과거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온 획득이 어렵고 따라서 이미 과거에 반영된 그 정보인 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봐야 기술적 분석, 열심히 연구해봐야 초과 이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있다면 획득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보를 빼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거의 불가능하죠. 자, 중강성 시장에서는 어떻다? 과거, 현재, 과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느냐까지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동산 원의 가격 조사 해가지고 계속 알려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현재 정보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그때는 기본적 분석, 현재 정보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 그다음 과거 정보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어떤 것을 하더라도 초과 이온을 얻을 수는 없지요. 이때는 미래 정보가 있어야 된다. 미래 정보 빼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초과 이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때는 정보 비용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정보라는 게. 이게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정보 효율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만.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다정동진. 네. 여기까지. 잠깐 쉬셨다가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하고 정보의 시장 가치를 공부를 할 건데요. 잠깐 짧게만 쉬셨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